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월이 시간입니다. 자, 2주 정도 이어지는 탄핵 전국 속의 환율이나 주가도 출렁였고요.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 건지 진단해 봤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안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저한테도 그냥 경제부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집 미리 올해 사야 되냐, 내년에 높아진다는 말도 있고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하는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엄청 많이 봤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연말 되면 내년에 시장 전망과 함께 네. 내 집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참 복합적이지만 지금 또 우리나라에 많은 변수들이 또 많이 잔재돼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시청자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전망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전망은 현재가 변해서 일어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2024년 지금 현재 지금, 12월에 네.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죠. 네. 시장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보면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거래 가격 지수가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네. 올해 7월에 거의 9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6천 건, 4천 건 떨어지다가 네. 현재 최근에 3천 건으로 하락했고 12월에 오늘 20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600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격차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상황은 네. 변동 원인이 수요 감소에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 쉽게 네. 말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주니까 네.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가격 하락도 시작이 됐다라는 네. 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또 특이하게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평균 분양 가격은 매번 경신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게 진짜 가격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볼 때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를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 가격이 오르는 건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가 올라서인데 그렇죠. 네. 흥미롭게도 공사비가 떨어지는데도 분양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 올리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시는 분양하는 지역은 네.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그냥 올려보는 거죠. 그럼 일단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맞춤하기 위해서 올리는 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수요가 일단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양이 잘 되네? 그러면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예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는 지역은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 근데 그것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일종의 공급 감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분양가라든가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도 저희가 계속 좀 체크할 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미분양의 문제도 짚어왔잖아요. 보도도 많이 됐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렇게 호가가 나와요.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나오는데 반면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을 해서 이게 뭐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힘들어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분양가인데 초기에는 분양을 일단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의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는 절대 안 빠져. 왜냐하면 모두 다 사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모두 다 살고 싶어 하잖아. 우리를 해서라도 사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의견도 아니고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요.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네.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얘기할 때는 사고 싶은 수요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살 수 있어야죠. 그렇긴 하죠. 네. 현실적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출을 해줘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그런 능력을 감안하면 지금 특히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주요 지역의 유효 수요, 즉 네.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줄었다라는 거는 지금 잡아놓은 가계대출의 문제, 또 경기 침체 문제, 이게 복합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입 부담 가능 물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가구가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 100채 중에서요. 네. 3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22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3채로 준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급등했다는 얘기고 네.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지금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은 커지지 않고 집은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은 그 이상으로 커지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그렇죠. 좀 작용을 근데 했네요. 그 갖고 싶은 마음이 수요로 갈 수는 없다. 그렇죠. 갈 네. 수는 없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가계대출을 제일 먼저 잡기도 했을 거고요. 집을 잡으려는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고 싶은 수요가 살 수 있는 수요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그냥 계속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잡아놓은 상태가 돼버렸고. 그렇죠. 네. 그럼 가계대출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것만의 방법은 아니긴 하겠네요. 집값을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지속 있다는 가능성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의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대출의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점점 더 한계치, 임계치에 좀 도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지난 탄핵 때는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12월이었거든요. 네네. 지난 탄핵 때도. 네. 그리고 12월에 이제 가결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좀 어때요? 그때하고는 똑같이 탄핵 정국이긴 한데 조금 환경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시장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가격대도 달랐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훨씬 더 이런 영향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결된 뒤에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 탄핵 정국에 딱 한해서는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지만 그게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된 뒤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죠. 이걸 지금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게 조금 확실해지다가 이 변수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예전과 비교를 하면서 그럼 지금 연말에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네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모든 변수를 안고 간다라는 전제 하에 아직은 해결할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2025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 하락이요? 네. 지금보다 더 하락 추세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큰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수요가 증가하기는 힘들다고 전 판단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급이 증가할 거예요. 공급 그렇죠. 예, 예. 네. 여기서 공급은 뭐냐면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매물의 양.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네. 지금 8만 8천 건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많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쌓이면서 안 팔리는 물량이 더 쌓이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네. 그런 현상이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려갈 걸로 좀 대략적으로 보세요? 그동안 과거랑 비교해 보자면 그게 측정해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최대 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30%요. 네. 와, 이거는 집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반갑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빼고 가치를 빼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갈아타기라든지 투자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잖아요.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겠다 싶으면 다 내놔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버리는 줍줍하는 실소유자들은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 안타깝게도 어떤 네.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네,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가 사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흥미롭게도 투자자가 사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다 사람의 똑같습니다. 심리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잘하고 내 집 마련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죠. 예. 네. 그래서 반응하지 말고 제가 네.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대표님 하락하는 추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요쯤은 내가 들어가 볼까라는 인지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되게 잘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떨어진 게 많은 거야, 20% 떨어진 게 많은 그렇죠. 거야, 30% 이거는 사실은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명확한 신호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네. 그 이후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내렸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신호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늘어났을 때는 집값이 오를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가격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는요. 네.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사실은 가격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장님도 경제 뉴스 하시고 하시면서 대부분 가격 얘기를 주로 많이 전달해 그리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또 인지가 빠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주식시장 얘기하는데 어제 다우 지수 뭐 다우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그러지는 얘기 안 않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냐면 내 집을 사든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하든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는데도 계속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산 시장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바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바닥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정의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바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를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올라야 바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이거 많이 떨어졌어, 사. 그래서 샀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닥이라고 샀더니 지하가 있네. 지하. 그건 뭐냐면 많이 떨어진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오르느냐가 핵심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경제 시그널의 PD님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 거래량을 꼭 보시기를 네. 네, 정보를 드리고 근데 보니까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윤석열표 일명 주택 공급 이런 정책들이 지연되거나 뭐 잘 안 되거나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매매를 자극해서 전월세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비싼데. 일단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두 경로예요. 네. 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에 임차해야 하던 사람들이 네. 내가 왜 전세 가격 계속 오는데 여기서 사. 그래서 돈 보태갖고 집 사겠다. 네.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일종의 갭 투자가 증가한다. 네. 이 논리상에서 전세 가격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데 과거하고 다른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서 30% 정도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온전히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돈 조금 보태서 집 사야 돼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갭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요. 네. 전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집값이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에 가보면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왜 투자자들이 안 살까요? 뒤에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전세 매매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자 심리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산다? 아니겠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네. 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집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아파트를 판다. 그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똑같은 현상이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네. 이루어진 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당시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집값은 크게 하락해요. 아.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죠. 앞으로의 시장.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이 부동산의 복합적인 거를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이제 문턱을 높여놨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금리도 낮췄고 가계대출 시중은행도 이제 시중금리도 조금씩 문턱을 낮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그러니까 풀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지 집값을 잡는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계대출과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많은 논의들이 선후 관계가 달라 있어요. 뭐냐면 네. 저희가 대출 많이 해줄게 집 사세요 한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집 살고 싶은 마음이 먼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그랬더니 대출 해준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대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출이 증가시키면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이 감소시키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네. 그건 뭐냐면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 싶은 마을이 증폭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뭐 수요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정부 때 네. 집값이 급등하니까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에 15억 이상이면요 아예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래도 사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네.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난 정권에 이어서 올해는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호가가 생기고 네. 뭐 또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집을 살고 싶고 똘똘한 채라는 마음은 그 명칭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겠죠. 사람이라면 다 있겠죠. 누가 뭐 네. 똘똘한 거 싫어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누가 입지 좋은데 언제는 싫어했어요? 그렇죠. 언제는 새 아파트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지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동력을 잃냐 안 잃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최근 이슈로 보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게 사실 아주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2030년 입주 계획이다라고까지 박아놨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때 이 정책이 나올 때만 해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무 이 스케줄이 빨리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변수까지 생겼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저희가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뭐 네. 당위를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 정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네. 민간을 촉진시켜서 공급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민간은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300% 올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공급 증가하겠네. 아닙니다. 공급이 더 늦어져요. 늦어져요. 네. 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요구가 더 많아지니까. 끊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 올려주니까 지금은 그러면 공공임대 거기에 분양하는 거 줄여달라고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네. 민간을 통한 공급 증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거 문제 없이 진행할 거다. 이주 계획도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이유도 이제 뭐 그런 이유겠지만 다른 정책도 많잖아요. 임대차 입법 폐지도 있고 제초대조 있고 공시가 현실과 로드맵 폐지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합의가 남았어요. 아직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추진이 되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네. 이 대부분의 방향성은 규제 완화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가격에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를 기대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삐그덕거리고 좀 지연되고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격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요. 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재건축을 이제 어쨌든 이건 여야 모두 합의가 된 내용이라서 사실상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추가 분담금 문제도 나중에는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마저도 해결이 안 됐고 이주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원래도 오래 걸렸잖아요. 네. 지금 뭐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없다고 해도 이 기간 내에는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2030년.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좀 네. 급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푸시한 측면에 있다. 빨리 진행시키려고. 그러니까 민간이나 조합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그렇죠. 네. 주체는 거기잖아요. 정부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합의하고 뭐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은 결국 시장이고 시장을 그렇게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밀어붙여서 빨리 진행시키기에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일개 신도시의 재건축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막 힘으로 몰아붙이고 정책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뭐랄까요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될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일개 신도시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도 엄청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생각보다 지연되고 그쵸. 또 현실적으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 또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겠죠. 대표님 이제 모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의 뭐 어떤 보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보면 항상 강조하신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한국의 부동산은 이게 수십 년간의 모습들을 쭉 보다 보면은 사실 뭐 발표도 매년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항상 예상 가능했어요. 이게 뭐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예상을 빗나가는 게 나와야 이 부동산 시장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좀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책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그걸 뭐 여야나 진보나 보수를 네. 막론하고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규제책이 나오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부양책이 부양책, 나오고 이런 네.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흥미롭게도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집권해서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가격이 올라서 규제가 나왔고 뭐 이런 어떤 상관관계는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책의 방향성은 이제 두 가지가 되어야 되죠. 뭐냐면 주거복지를 네. 달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산층이나 네. 아니면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것. 두 네. 번째는 가격의 진폭을 줄이는 거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을 잡아야 되고 네. 가격이 하락하면 올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장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 네. 과거에 없던 정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 아, 그리고- 시점이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시장을 진짜 정책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사실 좀 예상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이제는 규제 나오겠네. 다 그렇죠. 예상하고요. 네. 또 과거에 있던 정책들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을 못 움직여요. 그렇다면 예상 못한 시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체제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점이라고 음. 굳이 따지면 지금 가격이 일단 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럴 때는 정책 나올 때가 아닌데, 네. 뭐 이런 시점을 찾아보는 건데, 저는 이제는 어쨌든 한국에서는 시점보다도 네.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없던 그러니까 종류가 정책이요. 더 중요하다. 아,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네. 드릴 수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대표적으로 보유세를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상은 됐던 되죠.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집을 안 팔아요. 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죠. 집값이 오르면 양도세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왜요? 팔라고. 팔라고. 네. 아. 대신요 1년 동안요. 1년 동안 기간을 두고요. 네. 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못했어. 그거는. 네. 그렇죠. 아무도 네. 생각 못.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론이 엄청나게 듣겠죠. 야, 집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내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 안 낸다고 하니까 막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집값 내려가겠죠. 그렇죠. 아, 만약 그럴 집값 때 하락의 목적이냐면 그러면 그럴 사실 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정책이 아. 필요하다. 이건 뭐 극단적이긴 아니 한데 그렇긴 하겠지만. 예, 반면에 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50%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막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럼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야 시장을 예를 들어서 정책이 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 참 항상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내년이 하락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실소유든 투자든 적기라고 보시나요? 내년에 어떤 집값의 하락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공교롭게도 투자와 함께 사용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주식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빠질 수가 없다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면 다시 오르게 돼 다시 있어요. 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장 좋은 시점은 가격이 빠졌을 때다. 근데 우리는 가격이 빠졌을 때는 안 사니까 그렇죠.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 적기를 잘 알아. 거래량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변화를 잘 잡으시기 위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막연하게 집값 떨어졌을 때 집 사야지가 네.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나의 예산을 얼마나 네. 할 수 있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가격대가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를 좀 해놔야겠네요. 동네랑.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